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것 바로 인성입니다. 고리타분해 보이고 멀게만 느껴지던 인성, 이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인성역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 우리 새로운 뉴페이스가 우리 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엄청나게 어렵게 모셨죠. 그리고 우리 인성역전이 드디어 2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도 유닛 활동이라는 거 그래, 각자 알아서 걸그룹도 아닌 주제 유닛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김작 따위, 서상 따위 다 없애버리고 필요한 엑기스만 모아서 네, 오늘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님은 맨 마지막에 그렇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정철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냉철하고 뜨거운 남자 철학자 정윤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네, 저는 기획, 제작, 그리고 정철의 컨트롤, 그리고 박변의 섭외, 예,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한남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종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거요. 그러니까 평소에 변호사님을 언제 모셔보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겠어요. 그 잘생긴 외모에 못지않은 입담을 항상 갖고 계신 우리 박종철 변호사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박종철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가요. 우리 이제 청렴 관련돼서 에피소드를 나눠봤잖아요. 이제 청렴과 관련된 실전편입니다. 이게 실제로 사회에서 나가다 보면은요, 이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이슈 자체가 도덕적인 문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잘못된 행동이다, 그리고 청렴하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법과 관련돼서 제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진정한 청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법과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법알모신, 네, 법알못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몰라, 알잖아 나 그런 거. 이게 전문 용어요. 우리 뭐- 박변은 알 거야. 법알못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법을 알지 못하는? 그렇지. 그거야 그냥? 뭐 대단한 거 법을 알지 못하는을 줄이면 법알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든 거지. 아니 진짜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 그 인성역전 패널들에게는 아무리 쥐어짜도 내용이 안 나오겠다 싶어서 이제 답이 없어. 네, 변호사님을 초청해서 모시게 되었죠. 우리 박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법률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제일 크게는 큰 분류로는 이제 행정법들 제가 좀 주로 전공하고 있고 딱 맞아, 행정법. 행정소송이나 뭐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재건축 재개발도 행정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소송이나 부동산 쪽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부패한 데네 보니까. 그렇다 보죠. 부패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얄짤없다. 그럼 거기 돈 되는 데잖아. 그렇지.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박종철 변호사님이십니다. 제가 섭외를 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여야 되고 그리고 얼마만큼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우리 박종철 변호사가 최고다. 딱이네요. 그렇죠.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실제로 재판 가면 법복 입습니까? 예, 입죠. 검사님도 입어요? 검사님도 입으시고 판사님도 입으시고. 그럼 변호사는? 변호사는 그냥 양복. 뭐요? 변호사는 반드시 이제 양복하고 넥타이 매야 되고. 그거 안 매면 안 돼요? 여름에만 허가해 줍니다. 허용해주죠. 허용? 7, 8월 달은 넥타이를 입고 넥타이를 하고 가지 넥타이만 빼주고? 예. 나머지 때는 넥타이를 매는 게 거의 불문율로 돼 있죠. 아, 그래요? 예. 그거 혹시 깬 사람 없어요? 근데 좀 눈치를 주죠. 판사님들이 저 뭐지? 막 이런 그런. 근데 사실 안 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재판 때는. 네. 그럼 실제로 저희가 법정에 서보질 않아서 그러는데 법정에 가면 되게 엄숙하고 진지하고 막 이런 분위기. 그렇죠. 되게 엄숙하죠. 엄숙하고. 저도 처음 재판 갈 때는 너무 떨려가지고 전날부터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요즘은 근데 그 분위기에 이제 적응이 돼서 그냥 그러나 하는데 일반인들이 오시면 되게 좀 생각보다 되게 엄한데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네. 그 막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은 관객이라고 하나요? 그 방청. 방청계? 방청이라고 하잖아요. 방청계. 방청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방청인들이 막 재판 보다가
이건 쓰레기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법정 모독죄로 진짜 그럼 쫓겨나겠지. 네, 쫓겨나고 심하면 바로 감치되고. 감치요? 네. 그럼 바로 끌려가서 바로 끌려가서 갇혀요? 네, 갇히는 거죠. 오. 쇠창살. 그거 무섭다. 네, 그건 좀 그렇죠. 그래서 좀 되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근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예요. 아 그래요? 가면 경위도 계시고 하니까. 원PD 감옥에 안 가봤어? 아니 법정에 안 가봤어? 전 깨끗합니다. 아, 제 싸가지가 없을 뿐이지 그 법적 이런 신기하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까불어도 각을 잘 재서 까불어요. 그래서 갇힐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영화 같은데 보면은 변호사들이 이제 막 증인 신문 같은 거 하다가 뭐 증인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검사 뭐 막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잖아요. 그런 거 합니까? 매우 드물고요. 매우 드물어요? 매우 드물고. 뭐, 영화구나. 네, 거의 영화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증인 신문 좀 중요하니까 하다 보면 좀 언성이 높아지고 이럴 때가 있긴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판사님한테 뭐 막 뭐라고 하진 않고 오. 좀 언성이 높아 증인한테 좀 뭐라고 하는 정도라고 보고 뭐 그 정도지 뭐 영화 같은 장면은 사실 잘 못 봤어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한두 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한두 번은 해봤단 얘기네? 네. 증인들이 거짓말하면 가끔 되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거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너무 대놓고 거짓말하면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너무 뻔뻔하게 하거나 그러면 저도 모르게 좀 약간 동화돼가지고 레인 옆에 있고 그러면 좀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는데 그런 보통 판사님들이 좀 자제하세요 이렇게 조용히 말해요. 영화에 보면 그렇게 판사님이 변호사나 검사 측에 쫙 오라고 그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건 있구나.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렇구나. 근데 그런 건 보통 재판 진행 과정에서 뭐 좀 쉬었다 할까요? 뭐 이렇게 여쭤보는 정도 이런 거. 멋있다. 왜지 멋있는데? 수임료에 따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의뢰인이 뒤에 있으면 또 목소리가 커지는 건 사실. 또 괜히 안 할 질문도 한 번 더 하고. 근데 판사님이나 검사님들은 알죠. 저 사람이 지금 눈치 보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편. 서로 이제 그 정도는 이해해주죠. 아 그렇군요. 네, 이러한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멋지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쭤볼 거는요. 이제 부정부패와 관련돼서 법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어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제로 활용을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무적인 얘기들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률은 뭐가 있나요? 저도 처음에 그 부정부패와 관련된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형법상 뇌물죄. 형법상 뇌물죄가 제일 오래됐기도 하고 하여튼 제일 강한 법률이고 그 밖에 이제 최근에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뇌물죄가 있다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뇌물죄로 처벌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입증할 게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 뭐 미비함이라고 할까 좀 사회 발전에 좀 못 따라가는 점이 있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제일 유명한 그 김영란법이 가장 유명한 거고 그 밖에 뭐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그것도 법률. 그쵸. 법률 뭐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걸 좀 내려놓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같은 거는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이런 사항을 좀 강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여튼 고위공직자들이 뭐 재산상 이득을 좀 과하게 취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좀 법알못이라 헷갈려서 그러는데 아까 그 형법상 뇌물죄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맨 끝에 법이나 법률이 붙어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법이에요, 그건. 아, 그거는 법. 법이고 그 밑에 이제 법률 체계상은 시행령이 있는 거고. 시행령. 네. 그리고 그 밑에 시행 규칙이 있는 거고. 시행 규칙. 네. 그 밖에 무슨 뭐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뭐 조례, 각종 뭐 규정, 복무규정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은 기본적으로 대국민에게 구속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공적인 거네. 그렇죠, 공적인 거죠.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뭐 조례나 뭐 규정이나 이런 거는 그 각각의 그 규정에 따라서 그 대상자가 다른 거죠. 어떤 거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그 지방에 사는 그 지역 주민만을 위한 것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 가장 그러니까 대국민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형법상 뇌물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김영란법이 네. 있었고 네네. 공무원법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보통 사실을 안 봤지만 뭐 과목 같은 데 보면은 뭐 헌법, 네네. 민법, 뭐 상법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럼 김영란법은 어디에 속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사실 법이라고 되면 사실 다 동등한 거예요. 헌법 밑은 다 동등해요. 동등한 건데 그 각각 법마다 입법 취지가 다르고 그 법에서 뭔가 잘못된 그러니까 그 법을 위반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규제하는 게 다른 거죠. 형법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그 몸을 인신을 구속하는 이제 그러니까 형사벌, 구속, 뭐 벌금 이렇게 이제 그렇게 처벌을 하는 거고 뭐 김영란법이나 다른 법률은 이제 다 법마다 다르지만 그 법을 위반했을 때 형사벌을 주는 규정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과태료라고 하는데 과태료는 사실 형사벌이랑 행정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과태료를 안 내더라도 몸을 구속하진 않아요. 그런 행정벌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위반하면 그러니까 위반이다라고 알려주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법은 다 똑같아요. 위계는 똑같고 다만 이제 뭐 아까 사법고시 이런 거 변호사 좀 말씀하셨는데 그 형법, 뭐 헌법, 민법 이런 거는 가장 오래되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변호사라면 아니면 판사나 검사라면 이 법은 당연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해서 보는 것뿐이지 형법을 시험 본다고 해서 형법만 중요한 건 아니고 또 다 김영란법이나 부패방지법, 국가공무원법도 다 그 법의 목적에 맞게 되게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이라는 게 딱 붙기 시작하면 네. 덩치와 볼륨에 상관없이 그쵸. 지위는 다 동등하다.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쵸. 국회에서 네, 통과를 한 그쵸. 거는 다 똑같은 애들로. 그렇죠, 다 법이죠. 네. 그러면 정철법, 원은석법 이렇게 붙으면 그 헌법인 거지 뭐. 그렇지 외모에 관계없이 어쨌든 동일한 레벨을 외모에 또 갑자기 외모가 왜 나와? 어쨌든 의회에서 이 법이 필요하다. 오늘 그 법이 필요하대서 통과시키면 똑같은 지위를 갖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법이라고 하게 되는 게 같은 지위를 가지고 네네,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밑에는 시행령, 네. 그다음에 시행규칙 네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그쵸. 거구나. 네. 그러면 위반 여부나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법을 봐야죠. 법을 보고 그쵸. 그 밑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시행령과 규칙에서 정한다. 보통 다 위임을 합니다. 특히 이런 벌칙 조항 같은 거는 네. 위임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 법에서는 어떤 행위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뜬금없이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처벌한다 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위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처벌 못 해요. 다 위임을 해야 돼요. 법에서 이건 너무 좀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하면 대통령령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 그렇게 해야 처벌되는 거지. 뜬금없이 대통령령에서 뭐 어떤 걸 처벌한다 이러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상에는 그 네. 조항이 없는데 네네. 위임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또 처벌이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체계가 상당히. 근데 보니까 판례라는 것도 꽤 힘이 센 것 같던데. 그러니까 판례는 그 어떤 법 조항을 구체적인 사례에서 대입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게 결국 단어로 이루어진 거라 애매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판사들이 이 법의 입법자, 국회의원들의 취지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게 판례인 거죠. 기본적으로 판례는 법을 해석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법이 어떤 그 위계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법 길이는 다 동등. 그리고 법 밑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네, 이렇게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박변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제 형법상 뇌물죄, 그다음 김영란법, 그다음 국가공무원법 이런 것들인데 한번 각각 자세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게 당연히 뇌물죄인데 뇌물죄. 형법에는 이제 뇌물죄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 제 129조 1항인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찌됐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을 때 쉽게 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 헌법상의 규정이고 근데 이런 5년 이하 징역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좀 형량이 낮은 거 아니냐 그쵸.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거기에 제2조에 보면 그러니까 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범죄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 형법상 그 처벌 그 형량이 너무 낮다 그런 법들 좀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만은 좀 세게 때리겠다. 세게 해야 될 게 있지 않냐 해서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뇌물죄예요. 그 제2조가 뇌물죄인데 거기 뭐 이제 만약 공무원이 받은 액수가 뇌물이 3천만 원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오. 5천만 원 이상 받으면 7년 이상의 징역. 오. 만약 1억을 넘게 받았다, 그러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10년 이상 네. 무조건. 무조건? 대통령분들이 사실 제일 다투고 있는 게 이 부분인데, 왜냐하면 하여튼 전직 대통령의 그 지금 혐의 액수가 기본적으로 몇십억 단위, 100억 단위 넘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인정을 받으면 법리상으로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방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겠죠. 오, 10년. 무섭다. 네. 세네요. 이게 너무 매우 셉니다. 실제 근데 이렇게 처벌받는 경우는 사실 많진 않아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들 1억 이상 받기 그렇죠. 아, 진짜요? 그렇죠. 누가 죽었어? 네. 겁나서 이거. 1억에 10년이면 좀 아깝긴 하다. 그치. 그러니까 받을 거면 한 10억 받아야지. 아니 10억이 뭐야? 한 20억? 100억 정도는 해야지 10년 살지. 그 받을 만한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대단한 사람 아니야? 대단한 사람 분들이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아, 그렇지. 나 같은 일반인들은 네.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구나. 그렇겠지. 보통 이런 뭐 예를 들어 일반 제가 아까 재건축 재개발 말씀드렸는데 보통 구청 네. 뭐 건축계 뭐 직원들은 뭐 한 1,000만 원 그렇지. 정도 받고 그래가지고 뭐 한 3년 살고 뭐 이런 식이라 아. 이렇게 크게 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근데 감옥에 3년 주고 센 거야 그것도. 그쵸, 센 거죠. 그러니까 뇌물죄가 매우 센 뭐. 그러니까. 죄예요. 아, 그래요? 뇌물죄가 한 번 인정되면 어. 그러니까 매우 중한 범죄 어. 중에 하나다. 어. 그러니까 뭐 사람을 뭐 죽이거나 뭐 강도를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형량이 매우 높은. 그러니까. 아, 진짜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뇌물죄가 가장 센 범죄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근데 좀 우선 여기서 좀 이따가 말씀드릴 김영란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게, 네. 그러니까 뇌물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 뉴스 같은 걸 보면 뭐 어떤 국회의원이 돈을 받았는데 네. 직무 관련성이 없다를 주장한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고 네. 실제 무죄가 나온 사례가 많은데 뇌물죄는 보통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돈을 받았을 때 그 사람과 나의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일과 네. 그 사람이 하는 일 네. 혹은 그 사람이 의도한 바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축계 공무원한테 네. 뜬금없이 무슨 뭐 예를 들어 해외 무역을 하는 그렇죠. 사람이 돈을 줬을 때는 네. 직무 관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가 있어야 돼서 이게 두 개가 입증돼야 하여튼 처벌을 받는 거라 그 무죄가 나온 사례가 많고, 그러니까 가장 최근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면 좀 쉬운 텐데 그 진경준 검사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알죠. 옛날에 들어봤어. 넥슨 김종훈 사장이랑 맞아.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대학교도 동창이고 가족끼리도 친해가지고 맞아. 예전에 무슨 뭐 그 넥슨 주식을 살 때 4억 원을 뭐 주고 뭐 여행 같이 가족 여행 갈 때 경비 다 대주고 뭐 제네시스 자동차를 이제 주고 이래가지고 이거 이제 검사 측은 검찰은 이거는 누가 봐도 직무 관련성이 있고 이런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또 하여튼 좀 잘 나가는 검사에게 이런 향응을 제공한 건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라 해서 이제 기소를 했고, 근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 친구니까. 네, 뭐 그런 취지죠. 2심에서는 또 유죄가 나왔어요. 왜요? 이거는 아무리 친구라도 좀 과하고. 이건 참. 이거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뭐 친구로서 주는 호의가 있고 좀 약간 나쁜 의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나쁜 의도를 배제할 수는 없다 해서 이제 유죄가 나왔는데 작년 말에 대법원이 또 뒤집혔어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 멘트를 쭉 한번 제가 대법원의 그 판결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진경준이 받았다는 청탁이 장래 검찰에서 넥슨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게 될 경우 진경준의 관할 하에 있으면 직접 편의를 제공해주고 만약에 관할 바뀌면 그 해당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유리한 뭐 처분을 받거나 편의를 제공을 받게 해달라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별거 아니라는 대법원 거예요? 판사님의 말씀 그리고 대법관님들이 진경준 주식을 받고 이런 뭐 향응을 받을 당시에 넥슨의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등 사건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상황이었다. 또한 뭐 이건 가로치고 그리고 얘네가 오랫동안 친구고 이 정도 친구면 이 정도 해줄 수 있지 사장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선의로 중고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판단해서 무죄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이 매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건 그 스폰서를 그렇죠. 그렇죠.
용인해 준 건 아니냐. 거의. 앞으로 잘 나갈 애한테 좀 한마디로 뭐 계속 그렇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오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매우 많죠. 매우 많은데 사실 이 비판은 사실 지금은 좀 괜찮은 게 뒤에서 말할 그 김영란법은 이런 경우도 다 처벌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근데 이때는 김영란법이 없었으니까 무죄가 나온 거죠. 그렇구나. 이때는 형법상 뇌물죄로밖에 기소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증거 가능성이 없다. 무죄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김영란법 바로 설명드리면 김영란법은 이렇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아요. 공무원 돈 받지 말아라. 진짜? 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한다. 원천 봉쇄네. 네, 원천 봉쇄. 그래서 매우 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취지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취지도 좋고 사실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매우 부합하는 법률이라고 봐요. 김영란법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길다. 그냥 김영란법이 낫겠다. 부정청탁하지 말고 금품 수수하지 말라. 공무원이 이런 법률이죠. 근데 김영란이 누군데 김영란법이라고 된 겁니까? 전 대법관이고 헌법재판소 그 헌법재판관도 하셨고 그 사람이 그분이 그것도 하지 않았었나요? 그 국민권익위원장. 그렇죠. 국민권익위원장도 하셨죠. 그런데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보통 다 그쪽은 다 돌고 돌아요. 진짜요? 되게 부럽다. 그러니까. 보통 대법관 하다가 헌재 소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거는 역사에 길이 남을 이름 아니야? 그러니까. 김영란법. 야, 이름을 빛냈네. 부럽다. 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던가? 예, 금액이 뭐 357인가 뭐 578인가 그런 게 뭐. 다 있습니다. 나도 대법관 할 걸. 돌고 돌게. 네, 그래서 김영란법 설명 한번 좀 해주시죠. 김영란법을 또 이게 그래서 법조항을 조금 읽어드리면 김영란법을 보면 그러니까 김영란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 크게는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쫙 있고 또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청탁 금지라는 게 뭐냐면 청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죠. 부정하게 공무원한테 자기나 자기 뭐 자기랑 관련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제5조에 보면 부정청탁의 금지라고 되어 있고요. 딱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예시가 쫙 돼 있어요. 뭐냐 뭐 대충 인허가 관련해서 청탁하는 거 금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인허가 취소 관련해서 또 청탁하는 거 금지. 원래 취소 당해야 되는데 안 되게 이런 식으로 그런 금지. 아니면 채용 청탁 금지. 그리고 뭐 그 시험 인사 청탁 금지. 그리고 포상 청탁 금지. 그리고 뭐 입찰 경매 등 계약 관련된 청탁 금지. 그리고 보조금 관련 청탁 금지. 그리고 이것도 학교에 입학 관련된 청탁 금지. 그 병역 관련 청탁 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한 청탁 금지. 사실 공공기관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공연하게 많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내가 아는 대령이 근무하고 있어. 그럼 그 대령한테 우리 아들 후방으로 빼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빠지는 경우 많았잖아요. 걸리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게 써 있는 거에서 이게 진짜? 하도 많으니까 써 있는 거예요. 병역 함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강로 업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로 이제 처벌받는 거죠. 변호사님, 근데 청탁한 사람도 있지만 청탁을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받아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청탁한 사람만 죄가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청탁한 사람 보통 그래서 이런 청탁을 받았을 때 이 조항을 보면 공무원은 무조건 신고하게 돼 있어요. 상급자. 내 이런 청탁 받았으니까 사안에 따라서 이 청탁한 사람 고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네. 만약에 내가 아는 대령이 있어. 대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좀 후방으로 빼주세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신고하면은 그 전화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뭐 처벌 크게 말하자면 지금 앞으로 처벌은 뭐 형사벌도 있고 행정벌도 있지만 또 과태료 다 해서 처벌이라 표현할게 돼. 처벌 받아요. 그게 뭐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령이 오케이 알겠다라고 해서 그 관련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 좀 잘 좀 해줘봐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 연락 받은 사람이 나 이런 연락 받았어요 신고하면은 그러면 줄줄이 전화한 사람이랑 처음 받은 대령은 처벌 받겠죠. 그러면 그거 청탁한 사람도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그렇죠. 요게 하나, 그러니까 부정 청탁하지 말아라. 이런 게 하나의 조항 있고 그 바로 뒤는 이제 금품 수수 등의 금지 조항이 있고 이 조항도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요.
제8조 제1항입니다. 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뭐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직무랑 직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1년 한 사람한테 100만 원 넘게 받으면 안 되고 1년에 300만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 그래요? 그럼 99만 원 주면은 괜찮은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이런 식이야 우리는. 그렇죠. 직무에 관련이 없으면 사실 괜찮은데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줄 일이 별로 없겠죠. 사실 근데 또 뒤에 또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100만 원 300만 원 요거랑 상관없이라도 또 제 2조를 듣겠습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100만 원, 300만 원 그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랑 직무랑 관련이 있으면 100만 원 이하든 뭐 1원 받지 말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 뭐 그러니까 아까 말한 1항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하여튼 100만 원 넘게 1년 동안 300만 원 넘게 받으면 안 된다라는 좀 큰 규정이고 2항은 뭐냐면 혹시라도 직무랑 관련된 사람이라면 1원 한 푼이라도 받지 말라. 이 조항이. 더 세게 들어간 그렇죠. 거죠. 근데 여기서 또 3항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뭐 선물, 음식물 여기가 나오는 건데 그 3항은 예외 조항이에요. 사망? 네. 아까 말한 그 100만 원, 300만 원 초과 그리고 100만 원 이하 다 처벌받는데 어찌됐건 근데 3항을 보면 그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그러니까 강의료 같은 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은 처벌받지 않는다.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상급자가 하급 공무원한테 줄 때 돈을 줄 때 경력금 수고했어 50만 원 줄게 이런 거는 괜찮다. 또 2항이 제일 문제되는 건데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안의 금품 등 이게 말한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뭐 직무에 관련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알게 됐는데 예를 들어 뭐 결혼식이 생겼는데 부조 5만 원 받는 거 괜찮고 또 직무 관련되다 보면 공무원이 어찌됐건 국민들이랑 밥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직무 관련돼서 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때 뭐 그 국민이나 뭐 아는 사람이 뭐 3만 원 이하의 음식을 좀 사드리겠습니다. 뭐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좀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3만 원 이하의 음식을 사줘도 되는데 그게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만 원 이하의 음식을 사주면서 누가 봐도 내일 잘 봐주세요 하면서 3만 원 이하의 음식을 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어려우시. 아니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증명을 할 때. 그냥 사실 이건 이제 일반 국민 일반 사람들이 상식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걸 사례를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는 그 경찰서에서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인이 다음 날 이제 보통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고소인 먼저 조사를 받아요. 네. 그래요? 경찰이 물어봐 왜 고소했냐,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 피고소인이 뭘 잘못했냐. 고소는 자초지종을 알아야 그렇죠. 경찰이 그걸 인지를 하고 이제 고소당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소인 조사를 하는데 고소인 조사 하루 전날에 그 담당 경찰관한테 4만 5천 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거예요. 금액이 넘어가는데? 5만 안 넘죠. 선물이니까. 음식이 아니고 오케이.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5만 원 이하니까 괜찮지. 김영란법에서 5만 원까지 선물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준 거예요. 근데 담당 경찰관이 되게 법을 잘 인지하신 훌륭한 분인데 바로 신고를 한 거예요. 왜 신고를 했냐? 이거는 누가 봐도 고소 잘 봐달라고 준 거지. 소위 말해 사교의 목적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사교는 아니지. 정당한 직무 집행에 관한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그 돈을 준 떡을 준 그 고소인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여튼 355 법칙이라 하더라도 이거 누가 봐도 일 잘 봐달라고 하는 취지로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례도 최근에 제가 본 사례 좀 웃긴 거라 좀 준비 많이 났어. 네. 변호사라니까 이런 분들 써야 돼요. 이거 봐 판례 다 찾아오고. 이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정말 집중 잘 된다 지금. 이건 뭐 전주에 군산에 있었던 일인데 지역 정도는 말해서 그러니까 군산 지원에 있는 관내 변호사가 그 군산 시내 식당을 간 거예요. 갔는데
근데 보통 이런 지방 지원 같은 데는 뭐 판사가 많아봤자 뭐 10명, 뭐 적으면 3명, 뭐 5명 이래서 다 알아요 보면. 그렇겠죠. 그리고 변호사들도 이런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아서 판사들도 변호사 보면 대충 알아요. 저 사람이 여기서 일하는 변호사구나, 서울 변호사구나 다 아는데 가서 이제 판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만 본 게 아니라 그 판사가 자기 남편이랑 자기 애랑 셋이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변호사가 딱 보고 저 판사인데 뭐 인사를 했는지 인사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판사 밥을 먹고 있으니까 자기 깐에는 원래 이렇게 해왔겠죠. 나가면 이제 식당 밥을 먹고 그치. 나가면서 밥값을 계산해 준 거예요. 근데 밥값이 얼마 나왔냐? 28,000원 나왔던 거야. 그냥 진짜 일반 식당이었던 것 같아. 사교. 가족끼리. 근데 판사 모르고. 판사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게. 근데 판사가 이제 밥을 다 먹고 가족끼리 다 먹고 이제 나가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알고 보니까 그 변호사가 놀랬다는 사실을 알고 판사가 바로 신고했어요? 어쨌든 그걸 신고한 셈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가 과태료 조금 받았죠. 그럼 과태료 보통 그렇게 하면 어느 2배에서 5배 정도 받을 거예요. 56,000원? 5만 10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판결문도 보면 하여튼 보면 판사 모르게 지불한 거는 이게 무슨 사교의 목적이냐. 누가 봐도 잘 봐달라고 한 거지. 이래서 이게 과태료 처음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돈 주시면 안 돼요. 공무원분들한테는 그냥 안 하는 게 낫건데. 그러니까 일 관련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좀 안 하는 게 좋죠. 야, 그러면은 엿먹이기도 힘들겠다. 나 저 사람 좀 엿을 먹여야겠어. 해가지고 딱 줬는데 안 받지. 그래서 안 받아버리면 신고해버리시면 그냥 바로 그렇죠. 나만 더블로 묵는. 오, 그런 게 또 있었군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예전에 뭐가 있었었냐면은 그 교수들끼리 학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학회를 하게 되면은 그 학회 참석자 교수님들이나 안 그러면 참석자들한테 선물을 많이 나눠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출판사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선물을 많이 나눠줬었는데 김영란법 시행이 딱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학회가 다 연기됐어요. 이거 모여가지고 다 같이 회식을 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이걸 전혀 그때는 판례도 잘 없었었고 사례에 대한 내용들도 잘 없어서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학회가 다 연기가 돼가지고 모든 행사가 다 11월, 12월로 다 연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들 무서워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저도 학회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난 게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저희도 법학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학교마다도 있고 큰 학회도 많은데 그런 법학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자분들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근데 법학회다 보니까 뭐 판사, 검사도 계시죠. 변호사들도 많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법학회를 하면 예를 들어 서울로 치면 장소들이 보통 이제 뭐 강남, 광화문 이쪽에 모이기 편하니까 이제 그런 데서 모여서 학회를 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학교 사정이 좀 안 되면 외부에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보통 어떤 변호사가 속한 로펌의 회의실을 빌려줘요. 거기서 쓰세요. 그냥 진짜 그거 약간 뭐 호의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냥 뭐 자기 회사 회의실인데 뭐 쓰면 되는 거지 했는데 김영란법 제정되고 나서 그 로펌이 이런 학회나 뭐 교수님들에게 학회 장소를 제어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다양됐어요. 다시 학교로 가. 이런 식으로 뭐. 호의도 문제가 되네. 호의로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김영란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하여튼 그런 원천에 차단한 오해살 행동을 원천에 하지 말아라 니들. 그렇구나. 그 괜찮은 법이네요. 괜찮은 거. 그럼 이 법의 저촉을 받는 대상이 공무원들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죠. 기본적으로 공무원, 뭐 언론인, 기자도 기해요? 그렇죠. 교직원. 사실 이건데 이제 이 범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의도 많고 해가지고 좀 최근에 좀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 하여튼 뭐 기자까지 든 게 되냐 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지금은. 그렇군요. 그래서 김영란법 꽤 세고 효과도 철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제가 한번 저도 서치를 하면서 이건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한번 이것도 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100만 원 이하더라도 처벌 안 받는 사례 중에 첫 번째가 사실은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주는 뭐 경력금인데 요게 지금 최근 판례도 아실 수 있는데 이영렬 검사장이라고 그 원래 중앙지검 검사장이었는데 국정농단 사건 수사 끝나고 법무부 이제 과장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소위 돈봉투 만찬 100만 원 돈 주고 식사비 95,000원을 했는데 기소가 됐었어요. 근데 이건 1, 2심 다 무죄 나왔거든요. 그래요? 이건 상급자, 하급자한테 준 돈이니까 100만 원 넘었어도 오케이.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건 일반 국민들은 좀 납득하기 쉽지가 않죠. 그러게요. 아무리 상급자, 하급자한테 경력금을 줘도 100만 원은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약간 그런 말 있는데 어찌됐건 사실 지금 현재 김영란 법에는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돈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규제를 할 때는 법이 바뀌는 겁니까? 시행령이 바뀌는 법이 바뀌어야죠. 이건. 이건 법이 처벌 대상, 처벌 범인을 설정하는 건 무조건 법이죠.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하려면 무조건 법 통과를 해야 돼요. 의회를 통과를 해요. 되게 복잡하겠다, 그죠? 네. 그렇구나. 이런 건 좀 애매해요. 사실 처음에 기소를 한 거는 검찰이 기소한 거 좀 약간 테크니컬한데 중앙지검 검사장이랑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랑 사실 법무부랑 다른 기관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기관 사람이니까 상급자가 아니라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제 법원은 소위 말해 검사 동일체다. 이거는 검사장이고 쟤네는 이제 부장검사들인데 이건 당연히 상급자 하급자한테 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 넘어가 있어서 뭐 판단이 달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